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 사례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제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답답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상담 사례 한 세 가지 한번 얘기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사례는 50대 중반에 공무원인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국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국제 결혼도 초도 상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 사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국제 결혼을 알아보시는 상담. 우리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50대 중반에 국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담을 좀 했거든요. 근데 남자가 국제 결혼을 선택을 할 때는 이 외로움에 대한 대안, 뭐 잠자리든 아니면 생활하는 부분에서든 반려자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50대 중반이라고 해서 제가 뭐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50대 중반이면 사실은 나랑 예쁘게 늙어갈 그런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국제 결혼을 하시려면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시고 국제결혼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국제결혼 초도 상담이다 보니 이게 무슨 뭐 계약하고 이어지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초도 상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제결혼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제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이 다 큰 그런 30대 중반부터 후반 이 정도 여성을 선택하시면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는데, 이게 남자라는 게 욕심이 있다 보니까 또 조금 어리고 이쁜 여자 선택하다 보면 그 자체에서 리스크가 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 좀 해드렸거든요. 이분도 아이가 다 컸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름 관리도 하고 그러신다고 해요. 근데 그게 본인이 하는 만큼 한다고 하는 거하고 상대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고 싶으면 일단 내 준비가 먼저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선택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40 전후에 아이를 다 키운 그런 여자를 만나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같은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어떤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예쁜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봐도 그 정도 대우해줘야 되고,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어떤 기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있겠지만 우리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기대치와 그 다음에 얻는 거 잃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셔라. 그리고 그래도 해야겠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하시면 된다. 남자는 외로움에 대한 대안으로 결혼을 선택하고 여자는 통상적으로 남자한테 케어받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이에 형평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결혼이 되면 대체적으로 무난한데, 일단 선택을 하실 때 50대 분들은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잘못하면 똥물 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한다 하더라도 한번 손을 댔으면 끝을 보려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중간에 멈출 마음이면 하지 말아야 돼. 쉽게 얘기하면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30대 한 중후반, 40은 좀 안 됐고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직장인이에요. 모 업체에서 화상 맞선을 보고 카톡 교제를 했나봐. 그런데 신부가
좀 신랑한테 별 감흥이 없나 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뭐 신부의 세세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니까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런 신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다, 생각 잘 해봐라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와서 신부 만나보고 서로 합의 있다 싶으면 그때 계약하자, 뭐 그 정도 얘기하고, 비용 관계, 뭐 전통결혼 비용, 그 다음에 진행되는 동안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매칭을 시작하기 전 단계였어요.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칭을 하는 단계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서로 믿고 항공권 정도는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항공권을 보내달라 하니까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뭔가 심산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번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자기는 김 이사님 믿고 김 이사님이 소개시켜주는 여자 소개받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가 아니냐 그랬더니 뭐 나를 믿고 진행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 본인 결혼하는데 본인을 믿고 결혼할 배우자를 믿어야지 나를 믿을 필요가 있냐. 내가 하는 일은 본인이 결혼하는데 어떤 여성을 선택하는데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맞는 거지, 왜 결혼을 나보고 하냐. 제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이게 맞선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결혼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있어. 뭐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 나름대로는 신중하다는데 내가 봤을 땐 이런 분들은 결혼하면 안 돼. 왜냐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는데 집중하고 대화를 해보고 이런 것도 하기 전에 본인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이 되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초도 상담할 때도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사진하고 프로필 받아봤는데 나이가 젊다는 거 말고는 딱히 베트남 여자들한테 별 감흥이 없나 보더라고. 저도 매칭 단계에서 제가 아는 애들 한 몇 명과 우리 어학원에 좀 유학을 준비하다가 결혼으로 생각을 바꾼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를 소개해볼까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면담 몇 개 했었어요.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신부가 있어서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우리도 그냥 한국 남자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다니까 지켜보는 건 있어도 본인이 결혼할지 안 할지 갈팡질팡하는 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 그 보면 텐션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이 업체 저 업체 껄떡거리면서 결혼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나랑 진행할까? 처음에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뭐 한다니까 좀 찜찜해서 회원 가입 계약 받고 그 다음에 사전 매칭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신부들이 신랑이 언제 오냐고 많이 물어봐요. 보통 보면 신부들도 일하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하고 날짜가 맞으면 맞선을 볼 수 있다, 뭐. 그런데 이 친구가 상담 중에 오면은 수요일 날 온대요. 그러면 금에 오려면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할 때 신부한테 생각보다 많은 양해를 구해야 평일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번복을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진행을 안 하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본인이 본인 결혼하는데 나를 믿고 진행한다는 거는 어분성설이니까 내 생각에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기회를 한번 줬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이게 결론은 신뢰 문제예요. 신뢰 문제. 본인이 나를 믿는다고 그래놓고 막상 그 프로필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내가 먼저 항공권을 달라 했어요. 왜냐하면 신부들이 달라 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것도 다 못 줘. 왜? 말은 온다고 그랬는데 갈팡질팡 하는 거야. 가기는 좀 그런데. 그러고 그걸 애써 포장하는 거지. 이 일 한두 번 해요.
내가 맞선만 그래도 몇백 개 진행했는데 상담도 한 기천 건은 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남에게 의지해서 그 결혼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친구들, 그리고 본인보다는 좋은 신부를 찾는다면서 신부를 통해서 동기부여 하려고 하시는 친구들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오면 너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생각 많이 해보고 다시 한번 와라. 뭐 첫 번째 구독자님은 이제 국제결혼을 알아보시는 분이니까 생각 많이 해보시고 방향성부터 잡아라. 근데 두 번째 신랑은 결혼할 멘탈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인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건데, 본인 자체가 그 어떤 본인이 한 얘기도 그냥 종이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한번 이런다고 하면 다음에 온다고도 절대 안 봐요. 왜냐, 제가 이 일 오래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람 성향은 안 바뀌어요. 이분은 어디 가나 고생할 거야. 왜냐면 그 본인 스스로 똑똑하겠지만 결혼의 맥락을 제대로 못 짚어요.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좀 하나 있는데, 결혼은 조건도 좋지만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고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베트남에서 아는 사람 소개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와봐라. 그리고 맞선하는 태도를 보고 내 아는 사람도 소개하는 건데,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맞선을 보겠다. 그러면 본인이 띵만 보다 끝났어. 뭐 그런 사람을 내가 무슨 근거로 내 아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라.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신랑들한테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처음에 올 때는 내가 사람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소개하기가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고 또 신랑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결과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는 건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심이 많다 보니 또 멘탈이 안 되다 보니 심적인 준비가 안 되다 보니 그러는 거죠. 이건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이 사람 성격이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 결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소개할 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이 친구 온다는 말 한마디에 일주일 동안 신부 3명과 면담을 하고 또 제가 아는 애 1명이랑 좀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다 뭐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안 온다고 하니까 웃더라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세 번째 분은 뭐 저랑 예전에 그 상담을 했었는데 북부에서 유명한 A 업체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좀 상담을 했는데 뭐 얘기가 앞뒤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신랑과 신부가 자주 만나서 라포를 쌓는 것만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아니 이 업체는 맞선 볼 때와 결혼할 때 딱 2번만 들어오래요. 그리고 신부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차단하면서 결혼을 진행하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신랑이 하더라고. 아니 소개시켜주면 신랑하고 신부가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주 만나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는 것도 자기 맘대로 못 오게, 또 연락하는 부분에서도 통역 지원도 제대로 안 해줘.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냐고. 그래서 결론은 진행하다 멈췄대요. 뭔가 말을 압축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좀 못한 느낌이지만, 큰 틀에서 2개는 신랑이 베트남에 자주 못 오게 업체에서 통제를 한다는 거하고, 신부와 신랑 사이에서 어떤 번역이나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진행을 안 하겠다 하셔서 그거 잘 생각해서 하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속없는 양반이 또 연락이 왔어. 고객님하고 좀 친하긴 해요. 왜냐면 통화를 원체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또 B 업체로 가서 한번 진행을 하다가 신부 거의 시험 볼 때쯤 헤어졌대. 사유는 이분이 50대 중반이긴 한데 그 서울 토백이야. 그래서 좀 괜찮아요. 근데 좀 키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 남자로서 매력을 못 느끼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매력이 좀 덜하다 이거죠.
근데 사람은 좋아요. 근데 내 느낌은 이 사람 사람은 좋고 괜찮은데 그런 느낌인데 이분이 국제 결혼을 진행을 하다가 자신감이 확 떨어지니까 김 이사님 내가 국제 결혼을 더 이상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두 번이나 파혼을 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멈추면 아까우니까 그냥 차라리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왜? 이분은 사람은 괜찮으니까 좋은 여자만 만나면 되는데 잘 안 풀린 거지. 이게 이런 게 좀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 과장이 심한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 받아낼 때는 살살살살 하고 돈 받고 나면 냉정하게 대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생각 잘 하셔야 돼. 이분도 그렇게 여기저기 좀 휘둘렸더라고.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이분은. 제가 그 정도 판단도 못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학원 사장님한테 말해서 우리 어학원에 그래도 2명 정도 괜찮은 신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얘기해서 잘 해줘 봐라. 뭐 우리 어학원에 있는 신부 2명은 한국으로 일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이 결혼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만나보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뭐 그 이상 검증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다 본 여자들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는 해놨는데 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걸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도 그 프로필 사진하고 이런 거 안 주셨는데 저 믿으시면 와서 보고 결정하셔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고, 또 이 속없는 분이 참 웃기는 게 자기는 날씬한 여자가 좋으니까 날씬한 여자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베트남 여자 7, 80%는 날씬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사람 진짜 좋아요. 너무 착하고. 이런 사람은 꼭 좋은 인연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분은 뭐 모르니까 이게 잘못 발을 담그면 안한만도 못하니까 잘 생각해 보셔라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친구는 요즘 젊은 친구들 남자가 좀 매력 있고 괜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베트남 여자 많이 소개시켜 줘요. 근데 나이가 젊고 경기도권 사는데 굳이 그 업체의 매매운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이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야. 본인 스스로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많고 그러면 결혼 힘들어요. 결혼은 그냥 사람 됨됨이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더 결과들이 좋아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고 여자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옵션을 걸고 이런 분들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결혼이 힘들어.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고 하는 케이스가 두 번째 친구예요. 세 번째 분은 나이가 많고 핸디캡도 있지만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런 심성을 이해하는 여자 만나면 오히려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진 본성에 맞춰서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도, 첫 번째 남성에게는 국제 결혼 뭐하러 하시려고 합니까? 쉬운 일 아닌데 그래도 국제 결혼에 대해서 하셔야겠다면 베트남도 좀 다녀보시고, 뭐 한 1년 늦는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먹고 살만 하시다니까 베트남도 다녀보시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나셔도 된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나이 좀 있고 아이들 다 크고 아이 가지고 문제 안 될 만한 그런 여자 만나시면 굳이 2세를 안 낳아도 되니까 윈윈하는 결혼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친구는 그냥 뭐랄까, 결혼하는 거는 본인도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결혼을 끌고 간다는 느낌? 그리고 생각이 많아. 근데 그게 상식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 결혼하는데 무슨 나를 믿고 해?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 사람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지.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지, 노 땡큐라고. 이런 분들은 좋은 여자가 있어도 소개해줘도 오히려
베트남 여성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좀 사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한번 와보시라고 그랬어. 그리고 비용도 뭐 이래저래 많이 뜯겼기 때문에 좀 최소 비용으로 해주려는 요량입니다. 구제해주는 차원에서. 상담도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근데 내 최소한 사기는 안 치지. 그리고 이게 보면은 국제결혼 하시려는 분들 중에 공짜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결혼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뭐 결혼하는데 1, 200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가 꽤 활딱 벗고 그냥 알몸으로 소개해도 신랑 입장에서는 돈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무료 소개해줘도 그냥 이래저래 하면 한 1,500 이상은 들어가요. 한 2,000까지 들어갈걸? 왜? 우리한테 주는 거는 최소 비용 준다 쳐요. 하지만 신부한테 하는 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 공통의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부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줄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결혼해도 한 2,000만 원 들어간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재혼 커플 저희가 딱 약혼식만 해주고 소개해도 업체 진행하는데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고 뭐 신부 용돈 주고 처가 왔다 갔다 하고 한 돈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런 마당에 본인 생각 잘못해서 결혼이 틀어지시는 분들 생각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실 때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업체의 재추진 비용이 너무 과한 업체들이 있어. 무슨 1,000만 원씩 달라고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기숙사나 저처럼 서류를 직접 한다거나 이런 업체들은 재추진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저희 같은 경우 남녀 사이에 합의 안 들어서 재추진하는 경우 한 1,500에서 2,000달러 들어가고 남자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한 3,000달러. 왜냐면 신부 위로금 조금이라도 줘야 하기 때문에 한 3,000, 4,000달러 그 정도에서 재진행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적 양심적인 거예요. 약혼식에 한 1,000달러, 본인이 데이트하고 쓰는데 한 1,000달러, 그 다음에 뭐 처갓집에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500달러. 그러면 진짜 적게 하면 한 2,000달러, 뭐 좀 많이 들어가면 한 3,000에서 4,000달러 그 정도 선에서 실비로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자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예요. 왜? 국제결혼이 늘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추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추진 조항을 보시고 그 금액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해주는 업체가 사실은 좋은 업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떠드는 미사 여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 하드웨어가 갖춰진 업체인지도 보세요. 이 맨파워에 해당하는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베트남 현지에서 실제 신부를 관리하고 그런 업체인지 아니면 마담에게 위탁하는지 이런 거 잘 확인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 신부 동향 파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하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신부 관리 내지는 참견을 할 때가 있고 그런 겁니다. 쉬운 얘기로 이렇게 직접 신부를 관리하는 업체는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피드백이 빨라요. 그리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는 제 비서도 있고 회사 통역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을 할 때 일단 단톡방에 통역사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결혼이 진행하는 동안 궁금한 거는 그 신랑 신부 사이에서 다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최소한 언어적인 소통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겠죠. 우리 국제결혼 서류 대행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서가 2명이 있어요. 제 개인 일을 도와주는 이 친구들이 각 방에 2명씩 배정이 돼서 다 카톡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서 호출을 하면 나와서 대답을 해주고 신부한테 전달해주고 신부하고 커뮤니케이션 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비서 기본급이 2명이면 3천만 동이에요. 그냥 신랑 신부 의사소통을 위해서 제가 진행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3천만 동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업체가 해줄 수 있는 배려인 거예요. 그 한 사례를 얘기해 드린 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 업체가 신뢰가 가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업체도 사람 보면 보인다, 그리고 필터링 할 신랑들은 버린다, 이런 얘기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진짜 격에 맞게끔 전편에서도 얘기했어요. 격은 본인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얼탱이 없는 그 말같지도 않은 뭐 나를 믿고 결혼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본인 결혼하는데 왜 나를 믿어? 본인을 믿어야지. 내 배우자를 믿고. 그게 결혼의 시작인데 그럴 마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결혼 힘들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